생명도덕절이라고 6부. 지난 40년 동안 개인적인 이익과 명예를 추구하는 과학자들이 박테리아와 종자에서부터 물고기와 동물에 이르기까지 여러 생명체의 유전자를 조작하려고 노력했다. 기업은 납세자 세금을 주로 이용해서 생명을 이루는 기본 구성 요소를 제어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결과 유전자 풀의 온전성과 우리의 집단적인 먹거리 보장이 위협받게 되었다. 유전공학은 기본적으로 규제를 받지 않아서 공상과학 소설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생명체를 창조하고자 애쓰고 있다. 생명공학 선각자들과 주창자들의 역사와 의도를 이해하는 일은 이 위험스러운 기술의 고삐를 채우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하다. 생명의 상업화, 생명과학 기업의 탄생. 2차 세계대전 뒤에 자신의 능력과 기술의 역할에 엄청난 믿음을 가진 신세대 과학자들이 나타났다. 그 중에 한 명이 이 아버지가 성탄 강부와 철도 노동자였던 허버트 보이어이다. 1936년에 태어나서 펜실베니아주 데일리에서 자라난 보이어는 생물학보다도 미식 축구에 더 관심이 많았다. 앞으로 과학의 판도를 바꿔놓을 인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과학 교사를 겸하고 있던 미식 축구 코치는 보이어가 과학에 관심을 갖도록 격려했다. 어린 보이어는 1953년 DNA 발견에 매료되었고, 결국 그는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세균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예일 대학교에서 효소학과 단백질 화학으로 박사 후 과정을 밟았다. 반문화 운동의 전성기인 1966년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수가 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로 갔다. 자, 이렇게 해서 학문적인 발견의 상업화. 이 두 사람은 유전자 재조합에 대한 보이어의 연구를 이용해서 유전공학의 기초를 마련했다. 캘리포니아 교수 마이클 비숍이 생명공학의 탄생을 자세히 설명하는 구술 기록 자료에 머리말을 썼다. 자, 이렇게 해서 보이어와 코헨의 연구가 발표된 뒤에 촉발된 사건들에 대해 비숍은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멋지고 강력했으며 일부 사람들에게 걱정스러웠습니다. 경고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자연질서에 대한 그런 간섭이 과연 어떤 해악이 초래할까? 오래지 않아서 연구자는 안전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DNA 재조합 연구를 자발적으로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유전공학에 대한 이 모라토리엄은 오래가지 못했다. 1976년 샌프란시스코의 벤처 투자가인 로버트 스완슨이 과학계에서 떠돌던 혁신적인 연구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 학문적인 발견의 상업화는 유전공학 기술만큼이나 혁명적인 사건이었다. 1970년대 중반에는 과학자가 대학교 실험실에서 이런 과학적인 업적으로부터 재정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 아직 보편적이지 않았다. 제넨텍의 역사는 발명, 생명능력, 판매능력, 경쟁진 관련 추문으로 얼룩졌다. 위 회사의 출신들은 제넨텍이 이런 업적과 이런 지나침이 같은 특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생명공학 회사를 세워 경쟁자들보다 먼저 신제품을 출시하려는 강도 높고 공격적인 경쟁이 시작이 되었다. 60년대 언론 자유운동과 반문화운동을 비롯해 실리콘밸리의 기업가 정신에 이르기까지 사상의 최첨단을 달리는 문화를 가진 캘리포니아는 이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었다. 하지만 여기에도 수백만 명의 다른 투자자가 몰려들기 전에 신생기업에게 자금을 제공할 누군가는 있어야 했다. 처음에 스완슨과 보이어는 벤처 캐피털 회사인 클라이너 퍼킨스의 톰 퍼킨스를 설득해서 종잣돈을 마련했다. 이 돈이 많이 드는 산업의 탄생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의 마틴 케니 교수가 대학 산업복합체라는 부르는 것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데이비스 캠퍼스 교수 레이 발렌타인이 동부지역 대학들의 선례를 따랐다. 70년대 후반 발렌타인은 대학 연구를 바탕으로 상업 제품을 개발하는 기관의 설립을 제안하는 논문 하나를 썼다. 대학청은 냉담했다. 하지만 대학의 기업과 협력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던 그는 생물학적인 질소 고정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서 얼라이언트 코퍼레이션에서 연구비를 얻어냈다.
발렌타인은 검을 들어 지원도 받았다. 그는 무선 위기에 처한 연구비를 확보하는데 닉슨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었는지 이야기했다. 그의 연구실이 이 돈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면 1980년대에 칼리는 제초제 내성 유전자 연구를 시작했다. 이 연구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결국에는 몬산토 제초제 라운드업 개발로 이어졌다. 라운드업. 수년 동안의 연구 개발 끝에 이 토마토는 1994년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았고 승인 4일 만에 시판되었고 인간 소비용으로 승인된 최초 유전자 조작 식품인 이 토마토는 맥그리거 토마토라는 상표로 시판되었고 종자로 재배됐다. 그러나 유전자 조작 토마토는 대실패였다. 칼리는 유전자를 조작할 때 맞춰온 토마토 품종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렇게 개발한 종자의 향상을 위해서 전통적인 육종 기법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이 토마토의 유통기간은 길었다. 하지만 빠개진 뒤 수확하면 단단한 상태를 유지하지를 못했다. 따라서 여전히 토마토가 아직 녹색일 때 수확해야 했다. 칼진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마틴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40억 달러에 들어는 미국의 신선 토마토 소매 시장을 잠식하는 대신에 칼진은 토마토 사업에서 적자를 보고 있었다. 그래서 토마토는 슈퍼마켓에 늘려서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다. 2년 만에 몬산토의 기업 인수 이력에 대해서 인수 정년 변화에 대해서 1910년부터 30년 쭉 해서 이렇게 포실락 라운드 제초지를 하고 라운드를 통해서 라운드 레디 알파알파 해서 이렇게 많은 기업을 이끌어 나갔다. 식품 가공 및 페이스트 용도로 개발한 유전자 조작 토마토 역시 실패했다. 토마토 프로젝트의 실패는 칼진의 큰 부담이었다. 결국 화학산업을 정리하면서 생명과학 회사로 변신하기 시작했던 몬산토가 1996년에 칼진의 최대 주주가 되었고 1997년에는 나머지 주식도 모두 매입했다. 유전자 조작된 지방종자, 면화, 야채, 과일을 개발하기 위해서였다. 이 중요한 인수는 1990년대에 들불처럼 번진 생명공학 분야 인수합병 중에 하나였다. 생명공학 산업은 생명공학 연구기업 종자 유통회사, 화학제조업체 간의 인수합병과 제휴를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했다. 성장과 이윤에 대한 압력 때문에 제약회사와도 제휴가 이루어졌다. 브라임 버그론과 폴 차는 자신들이 쓴 책에서 생명공학 산업을 이렇게 설명한다. 성장의 주된 수단은 종자 시장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종자회사를 인수하는 것이었다. 몬산토, 세계 최대 유전자 조작 종자 생산업체로 674개의 농업 특허를 갖고 있는 몬산토가 생명공학 산업의 주된 기업이자 상징이 되었다. 몬산토는 처음에 사카린을 생산했다. 사카린은 콜도르에서 조절되는 물질로 존스 홉킨스 대학교 연구원이 우연히 발견했다. 20세기 들어서 방광암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몬산토는 코카콜라에서 사카린, 카페인, 바닐라를 공급하는 저 업체로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시점에서 보자면 참으로 예언적인 제휴가 아닐 수가 없다. 1945년에 농약 판매를 시작하긴 했지만 몬산토가 농약 분야에 대규모로 뛰어든 것은 제조제 2.4G를 출시한 때부터다. 이 제품의 출시로 1960년 몬산토에 농업사업단이 생겼다. 제초제 라운드업은 1976년에 시판이 되었다. 81년에 몬산토는 지사의 전략적인 초점을 생명공학에 집중하기로 하고 분자생물학 그룹을 설립했다. DNA 제조. 생명공학은 작물과 가축의 바람직한 형질을 얻기 위해 전통적인 육종법에 도전한다. 몬산토는 1985년 뉴스트라우스미트 제조업체인 GD서를 매입했다. 이 인수는 좋은 결합처럼 보였다. 이 제약회사는 경험하는 영업사원과 마케팅 인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1988년에 자궁 내 장치인 쿠퍼7 때문에 서른 수백 건의 소송과 나쁜 평판에 시달렸다. 수백 명의 여성이 죽거나 다쳤다.
레이건 인스팀에서 일할 때 그는 식품의약국 국장으로서 아서 주니어 박사를 추천했고, 이렇게 해서 워싱턴 변호사 존 터너에 따르면은 럼즈벨트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얼마 뒤에 헤이즈 박사는 이 감미료를 승인했다. 1980년대 초 몬산토는 유전자 조작 작물 실험을 시작했다. 1993년 식품의약국은 몬산토의 첫 번째 생명공학 제품인 RBGH를 승인했다. 이 호르몬의 목적은 젖소의 우유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었다. 젖소가 자연적으로 이 호르몬을 생성하기는 하지만 인위적으로 이 호르몬 수치를 높일 경우 우유 생산량이 증가한다. 하지만 이 인공 호르몬은 젖소의 유선염을 일으키며 인간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감자의 벌레를 쫓아내는 유전자를 추가한 유전자 조작 감자 뉴프리는 1995년에 출시하지만 이 유전자 조작 감자는 더 이상 판매되지 않는다. 시감자 값이 농민이 감당하기 너무 비쌌으며 감자의 최대 단일 소비자인 맥도날드가 소비자에게 굴곡의 사용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유전자 조작 식품의 실험 대상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몬산토는 소비자의 반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공식품의 성분으로 사용되어서 소비자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농산품에 더 집중했다. 유채, 대두, 옥수수, 밀 그리고 비식용 작물인 면화가 그 대상이었다. 몬산토는 라운드 레디 유채와 면화를 1990년대 중반에 출시해서 빠르게 시장을 잠식했다. 라운드 레디 대두가 승인되었다. 96년에 대두는 단백질과 기름 생산을 위해서 미국에서 많이 재배하는 만능 작물이다. 생산 통제는 농업의 변화를 예고하는 서막이었다. 현재 대두 생산량의 80%가 유전자 조작 대두이며 라운드 레디 대두는 몬산토 총 인원의 40%를 차지한다. 반대나 시바는 애통함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대두와 대두 제품이 다양한 문화의 다양한 먹거리를 대체하는 전 세계적인 대체품으로 보급되고 있다. 인도 다양한 지방 종자와 들위의 대체품이자 전 세계 다양한 곡물과 유제품의 대체품으로 정리되고 있다. 다음으로 라운드 레디 옥수수가 승인되어서 1996년에 시판이 되었다. 1998년 몬산토는 드라브 제네틱스 인수 경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생명공학 기업 인수 합병 및 제휴도 계속되었다. 1998년 몬산토는 북미 지역 종자 사업을 제외한 카길의 국제 종자 사업 부분 전체를 매입했다. 1990년대 말 몬산토는 수백만 달러의 돈을 물쓰듯 하는 회사로서 손해배상 책임도 신경 쓰게 되었다. 이렇게 당시 몬산토는 화학 부분은 PCB 제조와 관련해서 엄청난 법적 손해배상 책임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솔루시아는 2003년에 파산을 선언했다. 몬산토는 거대 생명공학 기업으로 계속 변화했으며 그 과정에서 파마시아 앤드 업존과 합병했다. 이후에 회사명을 변경하고 기업 분할. 이때 변화를 몰고 온 또 하나의 사건은 라운드업의 주 성분인 글리포세이트 수거가 2000년에 종료되어 다른 회사들이 비슷한 제초제를 홍수처럼 쏟아냈다. 여기에 막대한 기업 인수 비용 지출이 겹치면서 몬산토는 일시적인 현금 부족 상태에 놓였다. 몬산토 따라잡기. 인간 유전자 물질에 대한 경쟁이 격해지는 가운데 듀폰은 몬산토를 따라잡느라고 적극적이었다. 1990년대 말 이 두 거대 기업의 합병에 관한 루머가 월스트리트에 떠들었다. 유전자 조작 종자가 도입된 지 3년 만에 작물의 유전자 조작은 신생과학 분야에서 한정되는 사업으로 성장했다. 이제 경영할 정도로 빠른 힘의 집중을 통해 유전자 조작 작물의 설계, 수확, 가공, 킬리가 몬산토를 창립하기 오래전에 프랑스 위그노 듀폰을 설립했다. 듀폰의 농업 관련 특허는 565개로 특허 보유 숫자의 2위에 해당한다. 97년 듀폰은 세계 최대의 종자 회사인 파이오니어 하이브레드의 지분을 인수했다. 월레스가 세운 회사는 연구 개발을 통해서 종자업계의 거대 기업이 되었다. 파이오니어 하이브랜드는 1973년에 상장했으며 여러 회사와 합병했다. 1981년에 옥수수 종자 판매 시장을 지배했으며 1991년에는 대두 종자 판매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후에 1992년 파이오니어는
몬산트로부터 옥수수들 명나방 저항성을 가진 라운드 대도 정도의 권리를 매입했다. 혼란스러운 인수합병의 강풍은 계속 이어져 신진타가 창립되었다. 2000년까지 몬산토와 듀포는 시장 지배권을 들어서고 스위스 바젤에 본사를 둔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와 싸우고 있었다. 노바티스